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 최용준입니다. 저는 현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발표의 제목은 데이터 기반 적정성 평가의 방향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를 준비해 주신 평가운영부 윤미선 팀장님과 정윤영 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발전 과정을 개관하고 적정성 평가의 현황과 성과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적정성 평가의 발전 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한국의료보험의 발전 과정에서 도입되었죠. 한국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지만 1977년이 되어서야 5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상대로 해서 처음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도시지역 자영자에까지 확대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통한 의료 접근성 보장은 양질의 의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관심은 적정성 평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대체하였고 그간 수백 개의 조합으로 나뉘어 있었던 의료보험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통합의료보험이 현재 국민건강보험인데요. 이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심평원은 이미 하고 있던 진료비 심사에 더하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자신의 임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적정성 평가의 목적은 첫째, 의료질 향상을 촉진하고 둘째, 의료비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와 평가 결과 제공을 통해서 국민의 의료 선택을 돕고 의료 제공자의 의료질 향상을 촉진하며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5개 항목 18개 지표로 시작해서 2022년 37개 항목 314개 지표에 이르렀습니다. 또 2007년부터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지불을 시작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평가 항목에 환자 경험을 포함하고 종합병원을 상대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정성 평가의 현황과 성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적정성 평가의 평가 항목은 37개입니다. 먼저 1차 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는 11개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항생제 처방률, 약 품목수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또 급성기 치료 영역에는 심뇌혈관 질환과 암, 일반질, 기타 등 4개 부문에 걸쳐 21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입원 일수와 영상 검사는 2020년에 새롭게 포함된 평가 항목입니다. 정신건강 영역에는 우울증 외래,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과 입원, 치매 등 4개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영역에는 요양병원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죠. 이상 37개 평가 항목 외에 예비 평가 항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ADHD, 의료 관련 감염이 있습니다. 각 평가 항목은 적게는 하나의 평가 지표,
또 많게는 20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의 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개념틀을 만들었는데요. 이 개념틀은 의료 서비스 유형을 하나의 축으로, 또 의료질 구성 요소를 또 하나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 서비스 유형은 의료 서비스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1차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급성기 치료 등 6개의 범주로 구분되었고요. 의료질 구성 요소는 환자 안전, 효과, 환자 중심성, 연계성, 효율, 형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중 형평은 환자의 성별과 연령대, 의료보장 종류를 기준으로, 그리고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출 가능한 평가 지표를 활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표에 있는 숫자는 평가 지표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향후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적정성 평가의 기반은 데이터입니다. 현재 적정성 평가에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진료비 청구 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환자의 임상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 자료에는 환자의 특성과 진단명, 의료 서비스, 의료 비용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에는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임상 자료는 별도의 서식을 개발하여 추가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통계청의 사망 데이터, 질병관리청의 결핵 환자 데이터 등을 적정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임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평가 지표 산출에 필요한 환자의 임상 자료는 진료비 청구 자료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한 별도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또 요양병원은 진료비 청구 때 환자 평가표 등 임상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의료기관의 자료 수집 부담을 완화하고 더 정확한 임상 자료를 수집하고자 의료기관 정보 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이나 처방 전달 시스템 등과 연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인 이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우측에 평가 정보 뱅크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2020년 12월에 오픈되었습니다. 이 평가 정보 뱅크는 2001년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후 그간 사용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산출한 평가 결과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성 평가를 지원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정성 평가 결과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평가 결과를 통하여 의료에 대하여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의료기관 선택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활용하거나 질 향상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기도 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심평원이 알려준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나 수가 개선에도 적정성 평가 결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의료기관에 대하여 성과 지불을 합니다. 적정성 평가 결과의 활용이란 점에서 세 가지 활동에 관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을 상대로 한 평가 결과의 공개, 즉 평가 결과 공표가 있습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병원 평가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고 누구나 병원별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 항목을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한 뒤 의료기관 종류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평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검색 결과는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또 왼쪽에 있는 여러 병원들 가운데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병원의 가용한 적정성 평가 결과가 슬라이드 오른편과 같이 나옵니다. 평가 항목별로 평가 결과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제시가 되죠. 최근 심평원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실제 화면은 슬라이드의 그림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논리와 내용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용자가 심평원 모바일 웹이나 카카오 맵 같은 앱으로 주변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결과로서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보탬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정성 평가 결과는 성과 지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의료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튼 지 오래입니다. 한국도 지난 15년 동안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성과 지불을 하거나 차등수가로 연계하거나 또 의료기관별 지원금을 럼썸으로 지불하여 왔습니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활동 피드백입니다. 또 지역별로 질 향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료기관 질 향상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별로 질 향상 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한 상태입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협력해서 의료기관의 질향상 활동 우수 사례를 공모하고 이것을 확산하는 활동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 후 약 20년 동안 급성기 질환 치료에서 여러 측면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성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해서 의료기관 외래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2002년에는 무려 73.3%였지만 2020년에는 그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이와 같은 변화가 전적으로 적정성 평가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입원율은 2011년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량이었지만 최근에는 평균 수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2017년에는 전화 설문 방식의 환자 경험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2018년에 처음 공개가 되었고요. 2021년에 시행된 3차 평가 결과는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환자 경험 평가는 평가 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입원 환자에서 병의원과 외래 환자로 확대하고 설문 방식도 전화 설문 외에 모바일 웹 설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평가 지표의 개발, 적용, 데이터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술 연구 성과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이를 지원하면서 적정성 평가를 비롯한 건강보험 정책의 증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적정성 평가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적정성 평가는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평가 대상이 대형 병원 중심이고 또 평가 지표가 구조와 과정 지표 위주이며 또 효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제약 때문에 진료비 청구 자료를 평가에 주로 사용해 왔었고요. 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포괄해 나가고 결과 지표와 환자 안전, 환자 중심성 지표에도 주목하며 임상 자료를 포함한 평가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적정성 평가, 특히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정성 평가에서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환자 경험 평가의 확대뿐만 아니라 환자 보고 결과 지표의 채택을 포함합니다. 또 환자 안전 지표를 포함한 결과 지표의 비중 확대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심평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적정성 평가 지표를 일제 정비하고 향후 주기적 지표 정비를 통해서 결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구조와 과정, 결과 지표의 상호 연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임상 데이터 수집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평가의 법적 근거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추후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적정성 평가의 법적 기반 구축은 일단락될 것입니다. 의료기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향후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여건을 반영하면서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가 자료 제출 보상 방안, 흔히 이제 P4R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수집 시간이 단축되고 데이터의 질이 향상되어 적정성 평가의 적시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심평원은 국민의료평가 포털을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국민의료평가 포털은 1차적으로는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인증 결과 등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료질 평가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제공하는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기관과 국민에게는 적절한 질평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심평원을 비롯한 의료질 평가 기관의 평가 정보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는 평가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의료질 향상에 기여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가치 기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